머리카락이 빠진다면 무엇부터 해야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왜 빠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혹은 유전적인 것이 발현이 됐는지에 따른 이제 진단이 일단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단이 돼야 그거에 맞게 우리가 치료를 해서 머리카락을 빠지지 않게 하죠.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두셔도 됩니다. 모발은 자연적인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에 빠지고 나고를 사실 다 모두가 경험을 하죠.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머리카락은 근데 이제 많이 빠지고 빠지는 머리카락의 길이가 짧은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보통 우리가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다가 빠지는데 머리카락이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빠질 때 보면 우리가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지만 여자분들은 머리를 기르죠. 근데 여자분들이 짧은 모발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뭔가 이게 그 모발의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모발 한 주기가 3년에서 6년이었는데 이제 탈모가 진행되면서 보통 짧아지거든요. 뭐 1년만 자라다가 빠진다던가 3개월만 자라다가 빠진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모발 주기가 짧아지는 게 탈모 증상이니까 짧은 모발이 많이 보이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일단은 그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을과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면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름에 사실은 그 두피나 모발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고 이런 것들이 머리카락이 좋지 않은 환경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모발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 빠지거든요. 여름에 스트레스 받은 모발은 가을이나 겨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탈모가 되는 건 여름에 했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걸 말씀드리면 하나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남자친구랑 싸워서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오늘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몇 달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요새 머리가 빠져는 맞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시기가 맞지만 내가 어저께 과로를 했어. 내가 최근에 저번 주에 내가 일을 너무 밤새고 일을 많이 했더니 이번 주에 머리가 많이 빠져는 사실은 타이밍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원인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좀 시기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떤 탈모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이 확대경을 보면서 머리카락의 이제 짧은 머리라든가 아니면 모발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모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고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유전적인 것인지 질환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되게 길게 얘기 드렸는데 유전적인 거는 결국 약을 먹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거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모약을 먹으면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인 건가요? 일단 탈모약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식적으로 나온 탈모약은 일단 남성형 유전성 탈모약과 그 다음에 이제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기를 늘리는 약 두 가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이고 이 약은 뭐 프로페시땡, 아보다땡 뭐 이런 이름으로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유전성 탈모에 쓰는 겁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성 탈모의 원인은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형 호르몬의 변환물인데 이 변환물이 모발하고 만났을 때 모발이 점점 얇아지면서 빠지는 유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전성 탈모인 거예요. 그 유전이 없는 사람은 이 DHT에 노출돼도 모발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약한 거죠. 제가 햇빛하고 피부하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탈모에 영향을 주는 게 DHT가 햇빛이라면 피부가 모낭의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잘 타는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햇빛이 세도 잘 안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DHT의 유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피부가 되게 쉽게 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DHT에 노출이 됐을 때 금방 탈모가 일어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근데 줄여주는 게 이 DHT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게 탈모약의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DHT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유전성 탈모. 남자로 치자면 M자가 들어가고 정수리가 약해지고 해서 이 앞머리가 좀 약해지는 이 탈모가 유전성 탈모고 여성에서는 젊을 땐 잘 안 나타나요. 왜냐면 그 DHT로 인한 탈모를 여성 호르몬이 좀 막아줘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왕성한 젊은 시기엔 잘 안 보이다가 갱년기 이후에 이마가 넓어지거나 머리속이 비면 이건 유전성 탈모에 경향을 가진 여성형 탈모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남성에서는 무조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 약물을 쓰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다만 한 5에서 10% 정도 환자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성욕이 저하된다든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던가 하는 게 한 5에서 10%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약을 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 시작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5%에서 10%에서 그에 해당하는 그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아, 난 부작용이 진짜 심각하구나 할 때 이제 약을 중단하시는 거를 고민하면 되지, 이게 무서워서 시작을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약을 드셨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여성에서는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모발에 혈류를 좀 더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모발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 모발 주기를, 성장기라는 것, 자라는 기간을 좀 연장시켜서 이 두 가지 기능으로서 여성 탈모를 막고, 남성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남성에서는 이 두 약을 다 아까 말씀드린 피나스테스, 두타스트리드 중에 하나 쓰고 미녹시딜까지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여성에서는 사실 이 남성용 탈모 약은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의 효과는 남성처럼 또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여성에서는 일단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기본이 되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과연 이건 탈모에 그거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탈모가 굉장히 막강하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진행은 됩니다. 그리고 탈모가 별 심하지 않은 분은 막 새로 막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써봐야 알 수 있고요. 약을 써봐야 이게 어느 정도 들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진짜 나쁜 습관 탑5만 뽑아주신다면요? 유전성 탈모에서는 일단 약을 쓰는 게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하거든요. 제일 나쁜 거는 전 탈모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탈모를 유발시키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탈모하고도 관계가 있고, 사실은 뭐 여러 암이라든가 성인병이라든가 대사질환 다 사실 관계에 있다는 연구들이 많죠. 탈모하고도 이미 관계가 성립이 됐고, 수면이고,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그 모발로 가는 혈관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모발 자체가 작으니까 당연하겠죠. 거기 굵은 혈관이 갈 수는 없겠죠. 아주 작은 미세 혈관들이 모발의 뿌리 쪽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담배를 피면 혈관이 니코틴 성분 때문에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혈류가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상태일 때는 조금 혈류가 끊겨도 큰 문제가 없지만, 탈모가 진행돼서 약한 상태라든가 예민한 두피에서는 혈류가 끊기면은 일시적으로라도요, 뭐 계속 끊기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기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서 이 친구가 이제 가늘어지게 됩니다. 모발이 가늘어지다가 탈모가 좀 더 악화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사람으로 치자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숨을 잠시 못 쉬게 했다. 근데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사람이 점점 몸이 상하겠죠. 숨을 오랫동안 못 쉬게 했다가 쉬게 했다가. 근데 건강할 때는 좀 우리가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우리가 숨을 뭐 한 1분 이상 참을 수도 있겠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실 10초도 참기 어렵듯이, 그런 맥락으로 흡연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음식이죠. 우리가 질과 당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드시면, 지방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는 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DHT를 자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탈모를 일으키는 성분 중에 하나가 DH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성분으로 인해서 DHT가 좀 더 많이 생성되는 환경이 되고, 그것이 탈모를 유발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분입니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쯤에 기사가 꽤 많이 났죠. 콜라 먹으면 탈모 일어난다. 근데 유당 성분, 우리가 가당 음료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당 음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드시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죠. 당뇨. 이런 것들에 결국은 당이 많이 쌓이면은 이게 또 혈관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이게 또 탈모를 유발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이제 시기를 저지방, 고단백으로 드시는 걸 좋고, 당을 좀 줄여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식사할 때,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 사람 항상 밥부터 먹잖아요.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먼저 드시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이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확 올라가지 않고요. 당을 제일 우리가 탄수화물을 제일 좀 나중에 식사할 때 조금 앞쪽에 그 단백질과 식이섬유들을 좀 깔아놓고 채소를 좀 드신 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떡볶이를 한번 먹으러 왔는데, 저한테 그 떡볶이 들어있는 계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걸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계란부터 먹으라고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그런 일종의 그 탄수화물, 우리 떡볶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떡볶이를 먹을 때도 그런 걸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몸 관리 굉장히 잘 하시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생활 습관 하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개 총 말씀드렸고요. 그 네 번째는 진짜 나쁜 습관까지는 아닌데 너무 몸을 혹사하면서 하는 운동은 머리카락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탈모는 면역력하고 관계가 꽤 있거든요. 면역력하고 탈모가 좀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몸을 혹사하면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역력에 영향을 주고요. 그게 탈모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에 좋은 운동은 사실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몸을 혹사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이지 우리가 막 정말 뭐 큰 근육을 만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탈모에 있어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근육량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겠죠. 다른 질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는 근육이 많은 데 도움이 되겠지만 탈모만 봤을 때는 몸을 너무 혹사해서 하는 운동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다이어트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탈모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자분들 특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완전히 굶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게 오늘 굶었다고 내일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몇 달 있다 나타나요. 그게 한 2, 3개월 있다가 머리가 후수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탈모 유전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얇고 밀도가 떨어지는 특히 이런 분들은 완전히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좋지 않아요. 식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줄이되 절대 굶지는 마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탈모인 사람은 머리를 자주 감으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인 것 같아요. 한때 그래서 노프라고 그래서 아예 샴푸를 쓰지 않고 물로만 세척하는 게 좋다? 혹은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게 유행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두피가 건성이고 외부 활동이 별로 없으신 분한테는 어느 정도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수를 안 하면 피부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오히려 안 좋아요. 세수를 안 하면 얼굴에 계속 노폐물이 쌓이고 여드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하듯이 두피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탈모 때문에 탈모인 분이 샴푸를 하면 머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공포스러워서 감지 않는 건데 이거는 그냥 눈을 가리는 거죠. 정말 자기 눈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되고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이에요. 샴푸에서 빠질 머리는 정말 낙엽 같은 겁니다. 그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낙엽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건데 그게 샴푸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나무를 좀 툭툭 쳐서 좀 빨리 떨어뜨리게 하는 걸 수 있지만 그거 몇 시간 차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탈모인 분들이 머리카락 빠질까봐 무서워서 샴푸를 하지 않는다는 두피 염증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안 좋아져요. 오히려 더 안 좋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치료를 하셔야지 샴푸를 안 하는 걸로 탈모를 치료하거나 막으려고 하실 수는 없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싼 마사지 없이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핵심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사지가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일단 전제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마사지를 한다고 모발이 건강해지면 모든 사람이 마사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뭐 두피 마사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피 혈류도 좀 증가해주고 할 수 있고 두통도 좀 완화되고요. 근육도 풀어지니까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마사지로 인해서 탈모를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컨디션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사지로 두피 마사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일단 좋은 생활 습관과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겠죠. 잘 관리하는 이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대일 텐데요. 충분히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시고 고단백, 저지방 식단하시고 흡연 최대한 피하시고 이게 일단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세척하시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건강하게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비용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탈모에 좋은 제품이 있나요? 탈모에 좋은 제품이라는 건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일단 머리카락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은 모발 영양제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탈모 치료하고는 좀 별개예요. 이거는 모발에 좋은 거. 그러니까 탈모 치료는 탈모 치료 약이 있고 모발 이식이 있고 뭐 이런 치료들이 있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모발에 좋은 거는 일단 우리가 맥주 효모라고 알려진 제품들이 있어요. 판시땡 뭐 이런 이름으로 유명하죠. 이런 모발 영양제 좀 도움이 됩니다. 모발에 중요한 성분들을 공급을 하니까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과량으로 드시면 조금 뭐 피부 트러블이 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나쁠 거 없습니다. 대부분 나쁠 거 없기 때문에 모발 영양제 정도 드시고, 특히 여성 탈모인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결핍되는 게 세 가지예요.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그리고 철분. 정수리 탈모나 여성 탈모에서 제일 흔하게 결핍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진단을 받고 분석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드시면 좋겠지만, 그냥 모발 건강, 내가 좀 머리가 얇아진 것 같아, 그냥 내가 혼자 한번 해볼게 하는 분들은 요 세 가지, 특히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인데 정수리 탈모가 있는 분들은 요 세 가지 체크해 한번 해보시고, 아연은 대부분의 모발 영양제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발 영양제 정도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 뭐 종합 비타민에 대부분 또 아연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챙겨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철분은 약간의 빈혈기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빈혈인 분들은 탈모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빈혈이 아니라도 탈모의 유전이 있거나 탈모가 쉽게 일어날 기질이 있는데 정상 수치보다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철분이 빈혈까지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굉장히 하위 평균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철분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연. 아연은 모발 성장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비타민 D 얘기를 안 했군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은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햇빛 볼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 따로 복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병원에서 주사로 치료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비타민 D는 좋은데,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경구제로 따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그거 사실 탈모거든요. 머리가 얇아지는 게 탈모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머리가 얇은 분들은 사실은 그걸 좋게 하는 방법은 잘 없어요. 원래 애초에 키가 작은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서 크기는 좀 어렵듯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특히 뭐 어떤 질환,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머리가 얇아진 원인이 확실한 분들, 그걸 치료하면 머리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치료를 했더니 머리가 굵어질 수는 있겠으나, 질환 없이 그냥 선천적으로 엄마 아빠 머리가 다 얇고 나도 얇고 한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두껍게 하긴 사실 쉽지 않아요. 선천적인 거를 돌이키기 쉽지 않으나, 두꺼워다가 얇아지는 분들은, 이게 나는 머리가 숱이 막 빠지는 것만 탈모가 아니라 머리가 얇아지는 것도 탈모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초기 증상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 그 전에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눈치채셨다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머리카락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다시 두껍게 할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대부분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탈모 약을 쓰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양적인 부분을 좀 보충해 주시면 영양으로 인해서 얇아지면 좋아지죠. 근데 대부분은 유전적인 게 큽니다. 유전적인 크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얇아지면 사실 병원에 한번 가셔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인이 뭔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지, 굵어지게 할지, 주사 치료라든가 모낭 주사 또는 뭐 PRP 여러 가지 또 치료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때 간단한 건 약이에요. 약 쓰시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 되고,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비용이 정말 많이 안 듭니다.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이면은 하실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일단 그런 거 같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모발이 빠지고 나서 치료하기는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 유명한 배우분들, 예쁜 분들 많잖아요. 고현정 씨나 김성령 씨가 아직까지도 젊고 예쁜 이유는 젊어서부터 관리를 많이 해서예요. 그분들은 차에서 히터도 안 틀고, 그리고 그분들도 말씀하셨죠. 그 피부과 많이 다니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긴 다음에 되돌리기는 뭐 수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시술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계속 관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쉽고,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탈모도 가벼운 것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머리가 얇아졌을 때 하면은 제일 좋거든요. 빠지고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모발 이식이라든가 다른 수술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진행되기 전에 하면 훨씬 쉽죠. 탈모 약만으로 막을 수 있으면, 물론 탈모약 싫죠. 싫지만 그래도 비교적 쉬운 방법이에요. 모발 이식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생착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모발 이식이라는 건 몸에서 어쨌든 자기 머리카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조직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채취도 물론 그 모발에 손상 없이 채취를 해야 될 것이고, 이식하는 것도 그 기존 모발을 피해서, 그리고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발을 그 중간에 옮겨가기 전까지 보관을 잠깐 해야 되거든요. 몸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얘를 손상 없이 잘 유지해야 되는지. 사실 뭐 심장 이식, 우리 장기 이식들
많이 그 뉴스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사실은 이 모발 이식도 작은 장기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막 우리 헬기로 들고 나르고 막 하잖아요. 심장 똑같아요. 저희도 이 모발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을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그 장기 이식에 쓰는 실제로 그 용액을 써서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하고요. 온도도 저희가 저온으로 떨어뜨려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건 생착률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한 여러 단계의 최고의 수준을 유지를 해서 하는 게 모발 이식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무조건 채취만 잘해야 된다, 아니면 두피에 잘 넣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각 단계에 여러 단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우리가 장기 이식도 심장 이식을 한다고 쳤을 때 좋은 장기를 가져와서 잘 보관해서 수술을 잘하는 게 필요하듯이 각 단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생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발 이식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여기서 모발 이식 부작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생착률이 떨어지는 것, 혹은 모발 이식 후 흉터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걸 텐데요. 뭐 결국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술도 우리가 부작용이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쉬운 수술이라도 이게 변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고 조건이 모든 사람이 같다면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떨어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게 이런 의료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성형외과, 피부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영역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안 됐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긴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의심을 하고, 그래서 소송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의료비를 굉장히 늘리고 의사들이 그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안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좀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필수 의료를 자꾸 안 하게 되는 게, 최선을 다해 응급실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은 생사가 결정되는 여러 가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수액을 어떤 것을 다룰 것인가, 약을 어떻게 몇 미리그램을 투여할 것인가, 어떤 시술을 지금 할 것인가, 과연 심폐소생술을 언제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그때는 그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게 돌아가면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실수한 거를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흠을 찾을 것을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이 응급 상황에서 그 흠을 하나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9번째 게 잘못됐다, 이거 문제다, 이거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소송이 반복되면 이걸 하지 않겠죠. 나는 응급실에서 일 안 할래. 그냥 간단한 일만, 혹은 미용, 제가 뭐 미용하는 성형외과 의사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전부 다, 그래서 미용으로 지금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필수 의료를 자꾸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돈도 못 벌지, 존경도 못 받지, 맨날 소송에 시달리지 하니까 결국은 이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쪽으로 너무 많이 듣는데, 모발 이식 부작용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발 채취를 하고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고, 크게 얘기하면 3단계가 될 텐데, 이 각 단계에서도 모발을 채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모발을 보관하는 것도 많은 방법이 있고, 모발을 이식하는 것도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뭐 하나만 실수해도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요. 이 단계에서 그래서 모발 이식의 수준은 가장, 그 중에 제가 10단계를 했으면 제일 수준 낮은 한 단계 때문에 전체 수준이 아무리 탑이라도 여기서 수준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의 부작용은 각 단계에서 우리가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작용은 왜 생기냐고 하시면 정말 어려워요. 어디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어느 단계에서 부족했는지 분석을 해야겠죠. 모발 이식 비용이 병원마다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정말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사실은 저희도 병원도 싼 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설렁탕 가격이 다른 이유는, 해장국 가격이 다른 이유는, 갈비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각 단계마다 최고의 것을 제공하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일수록 그걸 싸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고객들이 전부 다 만족하는 어떤 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고 있는데, 만두집이라고 할게요. 제가 되게 고급, 진짜 모두가 좋아하는 만두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저렴한 만두집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이 있으면 가격을 내리지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수술이에요. 모발이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짧아도 3시간, 길게는 뭐 6, 7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이고, 인력들도 의사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간호사들이 투입되고 굉장히 긴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렴하게 하는 건 쉽지 않던데, 굉장히 많은 수술을 많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병원들은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장인 정신으로 하루에 몇 개 하수를 하나 이상 못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비용을 그렇게 싸게 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심스럽지만 너무 비싼 것도 그렇지만 너무 저렴한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조건 싼 게 비지떡, 비싼 거는 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우리가 설렁탕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설렁탕이 또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적절하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먹은 설렁탕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때가 많았는데, 그 정도에서 뭐 예를 들면 좀 비싼 설렁탕이다, 제가 뭐 굉장히 유명한 장인의 설렁탕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25,000원, 3만 원까지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저렴하게 내가 쉽게 간단하게 먹은 설렁탕은 그래도 한 7, 8천 원은 될 것 같아요. 5,000원, 3,000원 이런 설렁탕은 저도 약간 의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모발이식 병원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발이식 병원을 기르는 기준은 일단은 그 병원이 안정된 결과를 만드는지와, 의사 선생님마다 디자인이 있어요. 선호하신 디자인이 있어서 보셨을 때 좀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당연히 병원들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고, 우리가 병원에서 잘 못한 결과를 보여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타율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전체 수술을 몇 개를 했고 그 중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든지를 다 숫자를 병원마다 보여줄 수는 없고, 우리 소비자가 다 그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안타나 홈런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다 안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이 좋은 결과가 많이 보여준다면, 많이 그 홈페이지에 있거나 인터넷에 많이 보여준다면 이 선생님은 안타를 되게 많이 치는 타자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최다 안타인 분이 타율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좋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지금 좋은 선생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시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 조금씩 달라요. 우리도 성형외과도 눈을 막 굉장히 크게 성형티가 나도 굉장히 눈을 좀 티가 나지만 예쁘게 만든 선생님이 있고, 티가 별로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만든 선생님 스타일이 있듯이 모발이식도 좀 그렇거든요. 의사마다 딱 저희도 봤을 때 어떤 선생님 스타일이 있어서 이 선생님이 했구나 저희가 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선생님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은데 하면 좀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거 2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볼 때 진짜 실력을 판별하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좀 판단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모발 퀄리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해도 결과가 좋아요. 근데 모발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 실력자긴 하죠. 근데 그거는 아마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디자인일 때,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여러 각도에서 보고, 그리고 확대해서 봤을 때, 그리고 탈모 전체 영역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모발을 분포시켰는지, 이런 걸 보면은 좀 판단하기가 좋아요. 이분은 되게 실력 있는 선생님이구나, 이분은 아직 조금 봤을 때 조금 더 아직 수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발의 분포, 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착률, 이런 거를 보는 게 리뷰에서 보면 좀 실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발이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발이식을 하면은 굉장히 그냥 내가 완전히 탈모인 사람이 정상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 제공할 수 있는 양이 많고
머리가 두껍고 그다음에 탈모 영역이 아주 넓지는 않은 분은 저희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횟수의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너무 이마를 너무 지나치게 좁히거나 아니면 탈모가 없는 부위까지 수술 많게 만들기 위해서 막 자유자재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나무를 심는 거에 비유를 제가 많이 하는데 공터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나무는 한계가 있어요. 개수에. 제가 모발을 만들어서 이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머리카락을 제가 채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옆머리랑 뒷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탈모가 진행된 어르신들 보면은 옆머리부터 이렇게 뒷머리 남아 있잖아요. 그 영역을 안전 영역이라고 불리고 거기가 탈모가 진행돼도 머리가 잘 안 빠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면 모발이 가장 오래 가고 그게 탈모의 공격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양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탈모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원하시거나 탈모를 방치했다가 내가 한 번에 모발 이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나는 탈모를 극복할 거야 하는 것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탈모는 모발 이식 한 방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탈모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모발 이식은 빈 곳을 채우는 수술이지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는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특히 탈모인 분들이 수술을 했다면 그 뒤에도 탈모가 진행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프팅 수술을 했다고 영원히 우리가 얼굴 팽팽하게 살지 않듯이 그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또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했다고 탈모가 정복되지는 않는다는 거. 빈 곳을 채울 뿐이고 뒤에는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발 이식으로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 관리를 같이 좀 해주셔야 된다. 과외 선생일 뿐이다.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머리 감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탈모 유발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대로 머리카락을 감는 것뿐 아니라 두피도 같이 씻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머리카락만 세척하고 끝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몇 분이나 과연 샴푸에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중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순식간에 끝내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를 감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감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물론 감아주시지만 손가락을 사이사이 넣어서요. 우리가 헬멧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전체 피부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가 건강한 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습니다. 세수를 안 해도 피부가 건강한 분도 있듯이 잘 세척하지 않아도 두피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잘 씻지 않으면 노폐물이 축적되면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두피에 여드름 같은 게 얼굴에 세수 안 하면 잘 나듯이 두피 사이에도 좀 그런 게 많이 생겨요. 두피 속에도 염증 같은 게 잘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크게 생기면 그게 탈모를 좀 가속화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를 잘 닦아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샴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샴푸를 하자마자 바로 헹구는 습관도 탈모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 세척이 잘 안 되니까 문제겠죠. 바로 샴푸를 하자마자 씻어내면은 이게 두피에 샴푸 성분이 남아 있어서 세수할 때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름기를 녹여주잖아요. 샴푸하면서 우리가 근데 그걸 손끝으로 잘 느낄 수 있는데 털이 없으니까. 근데 머리카락은 그걸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좀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머리를 감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름이 좀 많으신 분은 한 번 세척했을 때 거품이 잘 안 나는 거를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분기가 많으면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두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머리카락에서는 우리가 쉽게 느껴서 머리 거품이 안 나지 하고 한 번 더 감겠지만 두피에도 그게 조금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분기가 깨끗하게 세척이 되니까 샴푸를 어느 정도 좀 두시고 다른 몸에 거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을 좀 씻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시간을 조금 한 1, 2분 최소 1, 2분에서 3, 4분 정도 두피에 두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잘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에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서도 거품을 얼굴에 이게 남기지 않듯이 두피에도 거품이 남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척하는 시간도 조금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세척하는 시간도 두피에 손가락을 넣어서 미끌미끌한 게 느껴지지 않게 좀 충분히 한 1분에서 2분 이상은 충분히 그 물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두피와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미지근한 물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근데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찬물은 세척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분은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그 기름기 많은 설거지는 찬물로 잘 기름기가 안 닦이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조금 미지근한 물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고 잘 마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제일 추천하고요.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좀 올리셔도 되지만 너무 뜨겁게 하시는 거는 두피가 쉽게
건조해 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 괜찮은데요. 세척만 잘 되면 사실은 찬물도 괜찮아요. 근데 찬물로 하시면 아마 그 좀 세척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좀 더 두셔야 할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벅벅 긁는 행동은 왜 위험한가요? 지문을 이용해서 감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얼굴을 세수한다고 생각하는 걸 두피나 머리카락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톱으로 얼굴에 때가 많다고 손톱으로 얼굴을 박박 긁으면서 세수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두피는 우리가 참 손톱들을 많이 사용해요. 가려워서도 그렇고 세척이 좀 시원하게 되려고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지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문 손끝으로 우리가 두피를 사이사이 세수한다고 생각하시고 머리속을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처음에 거품을 머리카락 위로 먼저 내세요. 머리카락으로 내서 거품 먼저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래서 손톱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손톱을 쓰면 문제가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사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고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제 안쪽에 이제 상처들이 막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경, 두피 확대경으로 머리 속을 들여다보면 보여요.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염증이 있는 분들은 피부가 약해요. 약간 물르다고 할 수 있겠죠. 무른 분들은 쉽게 손상이 갑니다. 건강한 피부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무른 피부는 잘 긁히죠. 그래서 두피염이 있는 분들이 또 가려워요. 각질도 많이 생기고 비듬도 많이 생기고 가렵고요. 뼈드락지도 자주 나고요. 그러니까 자꾸 긁게 되죠. 긁게 되면 거의 스크래치가 나고 거기로 그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그쪽으로 균이 잘 침투를 하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우리가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피부가 세균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해 막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거기가 곪거나 하는 게 피부 장벽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머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속도 그런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은 그쪽으로 우리 두피에 살고 있는 그 상재균이 있어요. 원래 건강하게 우리가 유산균이 장에 있듯이 피부에도 균들이 있습니다. 그 상재에 있는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이 증식을 해서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두피에 상처를 만들지 않고 머리를 감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을 이용해서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고 자는 습관이 탈모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피부에 상재균, 특히 곰팡이균이 있거든요. 피부에는 곰팡이가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처가 생긴 부위에서 증식을 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증식해요. 우리 왜 지하 방에서는 습하고 이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많이 서식하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두피가 습하게 유지가 되면 곰팡이균이 증식을 해요. 게다가 상처까지 있으면 이제 곰팡이균이 그 상처에 있는 혈액이라든가 이런 진물들을 먹고서 더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실 같은 환경이 두피에 형성이 되죠. 그래서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자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그래도 머리가 좀 그래도 짧으니까 비교적 쉽게 마르는 편인데 여자분들이 머리를 감고서 잘 말리지 않으시면 곰팡이가 서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래도 두피가 건강하신 분은 피부 장벽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데 두피가 약한 분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는 분들 우리가 지루성 두피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게 있는데 습하게 머리를 안 말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두피염이 악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균들이 그 상처로 파고드니까요. 게다가 상처를 내서 두피에 또 가렵다고 긁어서 상처까지 났으면 더더욱 우리가 균들이 증식하고 파고들기, 두피 안으로 파고들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미세염증이 과거에는 탈모하고 별로 별개로 봤어요. 탈모는 탈모고 염증은 염증이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요. 이 미세염증들이 생긴 게 탈모에 기여를 한다. 탈모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따라서 머리를 완전히 좀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드라이로 두피를 바싹 말리게 되면 약간 두피는 습한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말리세요. 머리카락은 바짝 말리셔도 상관없는데 두피는 너무 뜨거운 바람을 오래 쐬면 건조하게 되고요. 피부도 우리 히터도 틀지 않는다는 미인분들 많죠. 유명한 배우분들은 겨울에도 차에 히터 안 튼대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두피가 건조한 것도 역시 피부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노화를 쭉 촉진하고요. 그 노화도 일종의 탈모를 좀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머리카락은 바싹 말리되 두피는 가볍게 수건으로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드라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두피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두피는 바싹 말린다는 개념보다는 머리카락을 말려준다 해서 사실 좀 비껴서 전 그 드라이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머리가 짧으니까 저도 쉽지 않은데 직접 두피에 그 바람을 쐬기보다는 바람을 최대한 좀 두피를 타고 가게 두피를 비껴서 머리카락만 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완벽하게 말리는 것과 두피 속까지 말리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그쵸. 우리가 피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굴을 세수하고 나서 드라이로 얼굴을 말리나요? 안 말리죠. 건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두피도 건조하면 오히려 완전히 건조한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습한 게 피부에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참 간격이 좁죠. 너무 습하면은 오히려 곰팡이균이 증식하고 또 너무 마르면 노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얼굴의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건으로만 사실은 두피는 닦아주셔도 돼요. 근데 머리카락이 있는 게 이제 습한 환경을 유지하니까 머리카락을 말리시고 두피는 그래서 우리가 보습제도 있죠. 두피에 뿌리는 보습제도 있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머리 감기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샴푸를 손에 덜어서 거품을 손에서 일부 좀 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머리카락으로 옮겨서 일단 거품을 막 냅니다. 거품을 내고 그 다음 단계로는 머리카락을 다 감았으면 이제 두피로 손가락을 세워서 지문으로 두피 전체를 우리가 빠지는 곳 없이 딱딱딱 닦아주고요. 거품을 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양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몸을 세척을 합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이빨을 닦고 하면은 한 3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헹구는데 잘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우리가 거품 남기지 않듯이 두피에도 거품을 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척하시는 거 여자분들은 좀 더 길게 걸리겠고 남자분들은 최소 1분 이상, 여자분들은 2, 3분 이상 걸리겠죠. 머리가 더 기니까 세척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머리카락부터 물기를 제거하고요. 역시 지문을 세워서 두피를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수건으로 닦아준 후에 나와서 이제 드라이를 하는데 머리카락을 최대한 두피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 위주로 말려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일단 두피에 상처 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손톱을 거의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손톱 쓰지 않고 머리카락과 두피를 세척해 주시고 거품 충분히 내셔서 두피에 좀 머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잘 세척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 있는 제품들은 좋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면 특정 제품을 써야 된다 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잘 많고 기본이에요. 사실은 어떤 제품을 쓰는 것보다 얼굴을 꼼꼼하게 씻는 게 세안에서 더 중요하듯이 두피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제품 잘 맞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처럼. 근데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답인 어떤 제품이 있거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하듯이 두피도 다 타입이 다르거든요. 지성, 건성, 또 뭐 중성 두피가 다 있고 그거에 맞는 세척법이 있고 본인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린이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또는 이 제품이 잘 맞는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현 모 약품의 탈모 신약 클라스코테론이 엄청난 화제인데요. 어떤 약이길래 이러는 건가요?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 관련 성분들이 수가 있는데 이제 모낭에 있는 수용체에 DHT라는 성분이 붙으면 이것도 DHT도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붙었을 때 탈모가 유발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성 탈모 혹은 갱년기 이후에 생기는 여성형 탈모에서 많이 생기는 기전인데 이 호르몬 붙는 DHT를 막는 거 그러니까 이 DHT를 못 만들게 하는 게 기존의 탈모약이에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기전인데 문제는 이걸 억제하면 부작용들이 좀 생겨요. 성욕이 떨어진다던가 뭐 발기력이 떨어진다던가 정액량이 준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많죠. 이거는 근데 클라스코테론은 어떤 거냐면 이 수용체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이 호르몬을 차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낭세포에서 이거를 차단하니까 피부나 모낭세포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차단하니까 국소적으로 게다가 또 바르는 약이거든요.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르는 약인데 이걸 두피에 발라서 차단하니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우리가 탈모약하고 비슷하게 기대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큰 약이죠. 그래서 실험 결과들이 몇 개 나왔는데 꽤 괜찮다라고 일단 실험에서는 나왔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이탈리아 회사인데 우리나라 지금 그 판권을 현대약품에서 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피부 쪽에서는 나와요. 이 남성 호르몬이 과해서 발생하는 게 또 여드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약으로는 내년 초에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탈모용으로는 지금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따로. 그래서 그 용량도 좀 다르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실험을 해서 아마 또 나오겠지만 일단 내년 초에 여드름약으로는 나오고 탈모용으로도 아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좀 봐야 돼요. 이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기존의 약을 뛰어넘는 효과다라고 하면 정말 센세이셔널하고 정말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못하다 하면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피나스트리드도 바르는 약이 한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물론 피나스트리드 바르는 약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는 거에 비해서 일단 불편하고요. 바르는 약은 반대로 좀 불편해요. 부작용은 적은 대신에 계속 좀 뭔가를 두피에 바른다는 게 약 하나를 먹으면 쉽잖아요. 근데 바르는 게 일단 귀찮은 것, 그리고 비용이 꽤 높았어요. 그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는 올해 2026년, 다가온 2026년에 이제 가격 할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약에 비해서 좀 비싸기 때문에 귀찮고 비싸고, 그 다음에 효과가 아무래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임상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제 체감하는 환자분들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생각만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클라스코테론도 아마 그래도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너무 미리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나오는 결과를 지켜보시죠. 근데 괜찮은 약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라스코테론은 기존 탈모약 성분인 스피로노락톤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유사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클라스코테론하고 스피로놀락톤은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근데 스피로놀락톤은 우리가 그 약이죠. 혹시 그 조합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탈모약에서 조합약이라고 유명하거든요. 이게 보통 지역에서, 지방에서 많이 쓰던 성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머리카락 나는 약 준다는 막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소문난 지역 병원들이 있습니다. 뭐 울산, 뭐 당진 이런 곳에 많이 계셨고, 지금은 사실 서울 근처에서도, 수도권 근교에서도 이 약을 처방을 하는데, 이 약의 바로 핵심 성분이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약은 이뇨제거든요. 이뇨제인데 이 이뇨제가 아까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붙어서 탈모를 억제,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DHT라는 물질이 붙기도 전에, 탈모 유발 물질이 붙기 전에 이 수용체 자체를 활성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드로겐 수용체 차단제라고도 불려요. 근데 막 이게 좀 강력해요. 이건 먹는 약인데 남성에서는 좀 먹으면 여유증이라고 해서 가슴이 남성들이 커지는 여유증 아시죠? 그래서 그게 생기는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남성에서는 잘 안 씁니다. 사실은 남성에서는 잘 안 쓰지만 여성에서는 이 약을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난소가 난포를 배출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개 생기면서 이제 낭포가 여러 개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긴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낭이 많이 생긴다 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이게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해요, 이 질환이.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들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과한 분들은 털이 많습니다. 이런데 거뭇거뭇하게 좀 난다든가 아니면 여드름이 많아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인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스피로놀락톤 이 약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털이 좀 덜 나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줄여서 이런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죠. 털도 줄이고. 그래서 이런 스피로놀락톤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약하고 근데 유사합니다. 분자 구조가 유사한 게 클라스코테론이고, 이거를 이제 바르는 약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로놀락톤하고는 이런 친구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스코테론은 좀 더 스피로놀락톤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바르는 약으로, 피부 여드름 약과 그다음에 두피에 이제 탈모용으로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스피로놀락톤은 경구제입니다. 먹는 약입니다. 물론 바르는 스피로놀락톤도 해외에서는 좀 나와서 쓰고 있는 게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스피로놀락톤은 먹는 약, 클라스코테론은 이제 바르는 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먹는 탈모약 대비 바르는 제형인 클라스코테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바른 약의 장점들은 부작용이 적은 거죠. 부작용이 적은 게 장점이고, 대신에 반대로 단점은 먹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귀찮은 거, 두 가지입니다. 미녹시딜이라는 약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탈모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녹시딜도 사실 두 가지예요. 먹는 거와 바르는 거. 먹는 거는 혈압약으로 나왔죠. 경구 미녹시딜은 원래 혈압약으로 나온 건데 최근에 좀 탈모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먹는 미녹시딜은 보통은 하루에 3알에서 6알을 그 혈압약으로는 써요. 근데 탈모용으로는 하루에 반알에서 한 알, 여성분들은 4분의 1알에서 반알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요법이라고 하죠. 저용량. 이 저용량이라는 건 하루에 한 알 이하, 한 알이 한국에서는 5mg이거든요. 5mg 이하의 그 미녹시딜을 드시는 걸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요법이라고 하고, 탈모에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바르는 것보다 편하고 효과도 조금 더 있다고 돼 있어서 최근에는 좀 최근 2, 3년간 되게 각광받고, 특히 여에스더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자는 머리빨이다 하면서 자기는 이걸 먹는다고 해서 좀 한데 좀 유행이 되고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도 저도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바르는 약은 조금 이제 부작용이 두려운 분들이나 부작용이 실제 있는 분들 한번 이제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죠. 바르는 미녹시딜이 아무래도 먹는 미녹시딜보다는 부작용이 적거든요. 그 미녹시딜의 부작용은 이제 아무래도 심혈관
혈압한 게, 그러니까 혈압약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의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워낙 저용량으로 탈모인 쓰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문제가 없지만 마르시거나 되게 마르고 체구가 작은 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약에 대해서 좀 예민한 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체질상 그런 분들은 혈압이 약간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지럽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뭐 이런 거, 얼굴이 약간 붓거나 손발이 붓거나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경구용 미녹시딜을 쓰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이 사실 표준이에요. 그래서 클라스코테론은 이제 나오면 이제 바르는 약으로 나올 테니 한번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운명은. 왜냐면 바르는 약이 뭐 귀찮음도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도 적은데 효과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효과가 탁월하면 그러면 뭐 바르고 뭐고 성공을 할 건데 이제 약간 먹는 약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하실지 아마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겠죠. 이게 꾸준히 써야 되는 약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약품이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탈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걸 뭐 보험 이슈도 최근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의사들끼리 얘기해요. 클라스코테론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미 사실 의사들끼리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나온대. 근데 이게 이슈가 이렇게 되고 나서 야 우리는 맨날 의학적인 얘기만 하고 뭐 우리는 주식도 못 사고 뭐냐 맨날 저희가 자주 섞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약품 때문에. 그렇다면 클라스코테론이 기존 먹는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대체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일단 아직 그 이탈리아 그 제약회사 만든 클라스코테론 원조약을 지금 만든 회사에 데이터가 다 논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발표만 했어요. 이런 실적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되게 조금 오픈돼 있고 전체 흐름을 논문을 연구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되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일단 나와 있는 작은 정보만 갖고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전에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도 그랬어요.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저희가 논문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 했지만 실제로 시장 반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약간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 안드로겐 수용체 자체, 그러니까 DHT가 붙는 그 수용체 그러니까 더 상위 레벨에서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보다 조합약의 메인 성분 스피로락톤이 좀 더 세요. 좀 더 효과가 분명히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작용을 우려를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분명히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는 커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거는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스코테론은 어떤 탈모 환자에게 특히 적합할 것으로 보시나요? 클라스코테론은 특히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 또는 기존 약에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에게 적합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르는 약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도 그렇거든요.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작용이 되게 심했거나 부작용을 걱정해서 약을 쓰지 못하거나 두 가지 군이 가장 이제 바르는 약에 호응하는 분들이고 클라스코테론도 아마 그 두 그룹이 가장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바르는 탈모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탈모 치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탈모 시장은 이제 기존의 탈모약이 나오는 것도 지금 클라스코테론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탈모 치료약이 장기 지속형으로 나오는 주사제 형태로요. 그것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 중에서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또는 대웅제약의 인벤티지 랩이랑 같이 하고 있고 종근당에서 장기 지속형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한 달, 6개월 또는 뭐 1년,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2년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맞고 매일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으면은 뭐 6개월, 1년, 짧게는 한 달, 뭐 이렇게 우리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을 전체를 통해서 이제 혈류로 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씩 나오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도 조금 적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먹어서 전체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몸에서 조금씩 방출을 이미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제가 나올 것과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클라스코테론처럼 좀 다른 기전, 우리가 RNA라고 하는 좀 더
깊은 단계에서 세포 단계에서 탈모를 좀 조작하거나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탈모 유전이 있는 사람은 유전자를 조금 우리가 조절을 해서 이런 쪽에 탈모 치료 개발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탈모 신약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물론 희망 고문한다고 맨날 실험하고 쥐만 풍성하게 만드냐 니네는 쥐만 풍성하지 말고 사람도 좀 풍성하게 만들어 다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도 이 지금 분야에 20년 넘게 제가 일하고 있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래도 제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항상 제가 업데이트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탈모, 모발이식 진료만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나 역시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한 4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직접 댓글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서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